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IB 측에서도 내년에 S&P 500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 나오는 등 일단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홍해 물류 마비 관련된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는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네. 일단 걱정의 목소리, 과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장 계속 올라갑니다. 국내에서도 굵직한 섹터의 질주가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를 좀 미리 대비하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들려온 소식들 지금부터 같이 정리하시죠. 어제 국내 장은 올라서는 흐름 확인이 됐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모멘텀을 줬던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풀어주고 있다는 것, 거기에 국내에 추가된 뉴스는 어제 전해드린 대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겨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기대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코스닥이 더 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조금 사이즈가 작은 종목군으로 그동안 이 양도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 매도하던 이들이 매도를 멈췄거나 혹은 일부 매수 유입이 나타나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60일 신고가 종목도 12월 초 대비 크게 늘어났어요. 12월 5일경에 한 70여 개대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130여 개,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을 본다면 2차 전지,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반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2차 전지는 캐나다가 2035년부터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신차는 모두 100% 친환경차로 하겠다라는 것에서 힘을 받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수급 이슈와 같이 맞물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요. 후반 들어서 좀 더 탄력을 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나 CXL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삼성과 인텔의 동맹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굵직한 섹터가 가다 보니 정말 일부 테마를 제외하고는 조금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을 빨아주는 큰 섹터들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물론 연속성을 띠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밖에는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쪽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해운주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강했습니다. 홍해 쪽 해상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일부 올랐는데 추가되는 뉴스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어제 수정 앵커가 전해줬던 플랫폼 경쟁 촉진법 추진 공식화 이슈 속에 네이버와 카카오 부진했고요. 삼성중공업도 손해배상 판결 이슈 속에 5% 이상이나 급락하며 조선주 전반이 어제 부진한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이었고 사실 어제 가장 중요했던 혹은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두산로보, 에코프로 등이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엄청난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이 상위 두 종목으로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20%가 쏠렸는데요. 엄청난 자금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는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군이라는 겁니다. 하반기에 시장에 들어왔던 IPO 종목군들이 하나의 신규 상장 테마를 형성하면서 계속된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순환을 하면서요. 하반기 신규 상장주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 26%,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들어갔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17% 급등했고
로봇 쪽에서는 두산로보가 14%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시총이 정말 많이 커져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 있죠. 시간 외에서는 블루엠텍, 장중에는 하락했던 최근의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한가를 시간 외에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IPO 테마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 거죠. 왜 이렇게 IPO 쪽에 자금이 쏠릴까요? 강하게 시장을 끌어줄 만한 주도주가 부재한 틈을 타서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낫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낫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도 그냥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풀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워낙 강하게 거론되는 신조어라서 일단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신조어라고 하기엔 조금 오래되긴 했네요. 처음에 이 페낫괴가 등장했던 때는 코로나 직후였습니다.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인데요. 코로나 직후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됐던 셀트리온 제약과 더존 비주얼이 말도 못할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서 시가총액의 자금이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했던 현상, 그것을 보여줬던 대표적 사례였죠. 그러면서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이나 코스닥 200 같은 코스피 200 같은 이런 지수 등이 있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패시브 펀드 등은 일부 비중을 반드시 담아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을 노리고 미리 선취매를 하는 수급을 패시브가 낳은 괴물의 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시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지수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패시브 펀드에 자금 유입이 있고 주가가 상승하죠. 특히나 과거에는 패시브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그 또한 자유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로지 지수 편입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페낫괴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패시브 관련한 추종 자금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는 수급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어김없이 패시브 펀드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를 받아가는 이 페낫괴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낫괴의 다음 타깃은 뭘까요? MSCI입니다. 2월 MSCI 2월 13일에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에 편입이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엄청난 수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하반기 시세 너무나 좋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72%, 11월, 12월 급등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168%, HPSP, 한진칼도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출 종목들은 시원찮죠. 편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는 11월부터 해서 한 20% 정도 빠져있는 상황이네요. 다만 이렇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반갑고 그로 인한 수익이 나는 것은 더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의 유입이 언제든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편입이 불발될 경우 급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 테마들 올랐다가 빠르게 빠졌던 종목들 우리 파두도 가장 최근으로 기억이 나죠. 이 당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이슈와 지수의 편입이 불발됐다라는 이슈 속에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 급등했다가 이내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겪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패시브 관련해서 자금 유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변동을 언제든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정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미리 수급 전략을 짜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핫한 게 바로 이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 관련한 신규 상장 종목들입니다. 그건 명확해 보이네요. 자, AI에 대한 얘기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희 또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CES 주제 초청장에 이렇게 써 있었죠.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 결국 기조 연설도 AI에 대한 내용,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CES 하면 AI와 온디바이스 AI가 자극될 것이고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한 얘기도 계속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 혹은 자동차를 소프트화시키는 것 혹은 PVB, 이거는 기아에서 이 PVB 풀라인업 공개한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자동차 쪽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로봇 얘기는 최근 수년간 빠지지 않고 CES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AI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AI 얘기를 매일같이 하게 되는 이유겠죠. AI 학습에 초점 맞췄던 올해 연초 5월까지 해서 엔비디아 엄청난 독주였죠. 그리고 하반기 진입하면서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며 온기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AI 추론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이 최근에 부상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들이 늘어난다면 온디바이스 AI와 함께 AI 소프트웨어 쪽도 지속해서 관련한 개발 모멘텀을 안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테마가 HBM,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반드시 시장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리다 보니 반도체가 무한 루프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AI 전력 투구를 하는 빅테크 덕분에 AI 관련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메모리를 혹은 비메모리를 자극해서 반도체 쪽의 업황 개선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줬고요. 반도체 장비 주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코리아 서킷, 오킨스 전자 익숙하시죠? 최근에 말씀드렸던 CXL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는 온디바이스 AI 쪽 종목이죠. 하나마이크론, 마이크로컨덱솔 역시나 CXL이 결국 DDR5나 기판 쪽을 자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관련한 종목군들 어제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쪽에 긍정의 이야기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마이크론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6시 30분에 실적을 내놓을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실적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반도체 선순환 좀 보시죠. GPU와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와 CXL 여기서 자극되는 것들은 EUV PVC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PVC가 아니라 PCB요. 자, EUV와 PCB 쪽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삼성과 ASML 동맹에 대한 얘기가 한 번씩 더 강조되고 삼성이 2나노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될 때마다 미세 공정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EUV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다면 EUV 관련한 종목들은 이 정도 언제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제 CXL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뉴스는 이거죠. 삼성과 인텔이 내년 DDR과 HBM에 이어 CXL 동맹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결국 AI가 성장할수록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반도체 성능이 올라가야 되고 용량도 올라가야 되고 결국 반도체를 많이 쓰게 된다. 그것이 전체적인 반도체를 지금 위로 보고 있는 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CXL 관련주는 퀄리타스 반도체 가장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로서 CXL 쪽에서는 압도적인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오셈과 코리아 서키트, 엑시콘,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도 시세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진행됐었죠. 이 CXL 같은 경우는 DDR5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DDR5 쪽 종목도 자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 맥락에서 코리아 서키트가 같이 올라간 거고요. TSE, 마이크로컨덱솔, ISC가 어제 함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진만쌤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오면 나올수록 후공정, 전공정 쪽 종목들 잘 체크해야 된다라며 예를 들어줬던 종목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어제 좋은 시세 났거든요. 꾸준히 이런 새롭게 신규 등장하는 테마 혹은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의심스럽더라도 이제 알아가면서 의심하시는 것 필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선순환 내에서 앞서는 CXL과 EUV, PCB 얘기였다면 온디바이스 AI도 다시 한번 짚어야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결국 엣지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된다라는 게 관건이었죠. 그 엣지 디바이스가 폰이던 PC건 자동차건요. 그런데 삼성이 그걸 주도하고 있었다가 어제 또 인텔에서도 관련해서 힌트를 꺼내줍니다. 내년에 AI 프로세서 1억 개가 공급된다. 이 말은 AI 프로세서가 탑재된 PC가 나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노트북에는 AI가 다 돌아가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또 온디바이스 AI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의 이슈가 부각되면 결국 소품종의 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 IP, 그것에 IP와 팹리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외주를 받는 디자인 하우스 등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끊임없이 나올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 위쪽 종목들이 될 텐데요. 칩스앤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등의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AI 선순환 쪽에서 또 하나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불을 이쪽으로 옮겨지실 수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 쪽인데 삼성에서 DX 부문에서 자체 AI 가우스 포털을 공개했었고, DS 부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는 DS 어시스턴트를 내세웠습니다. 이 DS 어시스턴트가 뭘까요? 결국 채팅을 통해서 질의, 번역, 요약, 이메일 작성, 시장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DS 어시스턴트라는 것은 한마디로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할 수 있는 뉴스가 되겠죠. 삼성 SDS, 엠로, 폴라리스 오피스, 솔트룩스, 마음 AI 이런 종목들이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결국 AI 반도체 관련한 뉴스 하나에서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쏟아지는 뉴스들을 어느 쪽에 넣어볼지 그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권에 드는 뉴스들 같이 점검하시고요. 자, 이제 뉴욕 이슈로 가면 연준의 진화가 계속되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 파월이 되어줬고 점도표도 시장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연준 인사들은 뉴욕 여는 총재부터 해서 줄줄이 나서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엔 클리블랜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입니다. 시장 연준 결정에 약간 앞서 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오스틴 골스비는 시카고 여는 총재죠. 의장이 말한 것이 아닌데 시장은 자꾸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진화가 계속됐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오르긴 했는데 시장은 이 국채금리가 오른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보합 혹은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I 투자를 하라,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반도체 쪽, AI 쪽 시세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쪽의 시세가 괜찮았고요. 이 모든 내용의 수혜를 받아간 쪽이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등이 되겠습니다. 보잉이 아니라 요거 종목명 아마존으로 바꿔주시죠. EU와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나 클라우드 모멘텀 그리고 이커머스 경쟁력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각각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고요. US 스틸은 일본 제철에 피인수된다라는 이슈 속에 주가가 2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홍해 쪽 운항 난항을 겪는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1.6% 뛰었어요. 장중 3% 정도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쪽에 강세가 있었고요. 빅테크 중에 애플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애플워치 특허 침해 논란이 있어서 일부 제품의 판매 중단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플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애플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알파벳, 메타, 빅테크 종목들 흐름 괜찮았고요. US 스틸은 앞서 피인수 이슈 속에 올라가며 철강주의 시세를 끌었죠. 그리고 유가 상승의 정유주. 반면에 태양광, 풍력, 수소 쪽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종목이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데 엘프뷰티가 좀 쉬는 듯 했다가 다시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프뷰티는 한국의 중소형 화장품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 분위기 개선을 시켜줄지 지켜보시죠. 자, 새벽신문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AI 관련한 내용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쿠팡이 팝패치 인수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 측면에서 확인해 두시고 쿠팡은 이 영향에 뉴욕에서 4% 정도 내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스케줄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발표하는 회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파 엄청 추워졌죠. 한파와 홍해 운항 중단 이슈가 이런 에너지 쪽을 가스 쪽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장 얘기 계속하면서 홍해 해운에 대한 이야기를 물류 난항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들이 업데이트돼서 수정 앵커가 정리해 주실 겁니다. 관련한 내용 잡아주시죠. 네, 이 뉴스가 아무래도 간밤에 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고요. 어제 해운주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는 뉴스였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수에즈 운하가 막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최소 10척의 선박을 공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해운사의 선박들 약 55척 정도가 홍해 운행을 중단하거나 희망봉으로 우회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이 수에즈 운하라고 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운하입니다. 전 세계 해운의 운송량의 약 15%가 여기를 통과하는데 여기를 이제 못 지나가게 되면서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이 아프리카의 희망봉 쪽으로 우회를 결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만 보셔도 이 파란 선보다 이 빨간 선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거리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던가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요. 선박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운임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관련해서 지금 해상 운임이 최근에 또 마침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힘입어서 어제 해운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15일에 나온 걸 좀 체크해보면 전주 대비해서 6%가량 올라갔고요. 3주 연속으로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년 초에 한창 호황일 때 5천을 넘어섰었는데 지금은 올해 내내 800에서 1100선, 그러니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 해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0이 손익분기점인데 여전히 좀 올해는 좋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 덕분에 해운주와 종합물류주가 같이 어제장에서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HMM이 어제 정규장에서 14% 강세로 마감했고요. 흥하해운이 9% 정도, STX 그린로지스가 7%가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승 흐름을 좀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종합물류 쪽도 물류비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한익스프레스, KCTC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자, HM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정부에서도 각종 경론이 나왔었고 긴 진통을 겪은 끝에 할인의 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HMM의 지분 3억 9,879만 주 인수를 위해서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제시를 했었죠. 이건 이제 경쟁자였던 동원그룹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할인과 JKL 컨소시엄에서 국내 1위이자 세계 8인 컨테이너 선사 HMM의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결정이 났었어야 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림 측에서 영부채 주식의 전환 3년 유예한 같은 정부 쪽에서 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건을 철회하면서 매각에는 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 작업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데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림은 이미 펜오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HMM까지 인수를 하게 되며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죠. 자산 43조로 재계 27위에서 1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보시면요. 하림 같은 경우에는 5%가량 올라갔지만 HMM은 6% 가까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이게 워낙에 큰 돈을 들였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해운 업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막대한 차입금까지 더해졌다? 이게 상당히 좀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업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업황이 말 그대로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에는 5천 정도를 기록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런데 올해는 1,000대로 뚝 떨어졌고 800에서 1,100선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운임은 5분의 1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HMM을 앞으로 인수하고 나서 경영을 하는데 이게 온전한 투자가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최대 변수가 되겠죠. 내년에 컨테이너선의 대량 인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같이 좋지 않은 시황, 2026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HMM의 실적에는 전체 매출 중에서 컨테이너 부문의 비중이 83%가량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연간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출이 작년에는 18조 원 넘었었는데 올해는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10조 원에서 5,640억 원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의 급락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해운주를 투자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12월 1일과 12월 5일에 해운주 브리핑하면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거시경제 상황부터 해운의 지표라던가 실적까지 체크해봐야 할 게 많은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해운에 관련된 지표들이 최근에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죠. 관련해서 6가지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BDI가 예상과 달리 기대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11월이 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프선의 시황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했기 때문이고요. 부동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조강 생산량 규제에 대한 우려보다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의 병목 장기화 때문에 선박의 공급이 부족했고요. 역시 이쪽에서도 대서양 공급 부족으로 운임이 급등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에즈 운하까지 더해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항만 혼잡도 지수도 9월에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둔 상태에서 나름 이제 소비가 좀 괜찮다 보니까 이 재고의 비축이 좀 이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해운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수에즈 운하 관련된 이슈가 더해진 거죠. 이 수에즈 운하발 물류 대란이 일단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우리는 해운주에게 있어서 단기 호재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물류비가 증가한다면 그동안 수출주의 발목을 잡았었던 요소인데 이 물류비가 증가하면 수출주 자동차부터 해서 전반적인 섹터에게는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해운주를 어떻게 좀 대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해운에 끝나지 않고 이 물류 차질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도 던져주셨고 석유나 가스 쪽까지도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쪽 시세야 단기적인 흐름이겠죠. 시장에 대한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이야기 진만쌤과 풀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견조하게 버티는 종목군들 많고 대형 섹터로도 관심 유입되고 뉴욕장 분위기 괜찮아요. 연말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대로의 뷰를 좀 유지를 하고요. 뭐 사실 지금 시장에 악재를 찾는 것보다는 이제 종목별 이제 선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시장의 이제 온도죠. 빨갛냐 파랗냐 이제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특성을 잘 보시면 좋을 거고 그만큼 이제 빠르긴 하지만 내가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들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도 섹터 내에서의 매매는 정말로 이제 한 번 이제 살 거 두 번만 나눠서 사면은 여러분들 다 수익 나오고 이제 해줄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고점을 뚫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 내에서 적정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 때 추가 매수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다들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그만큼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버셔야지 혹시나 있을 만한 조정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무리만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중 조절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다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빠른 순환매와 그다음에 고점에서 나오는 적정한 이제 조정만 잘 노리면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서 수많은 테마가 있고 그 안에 테마의 진폭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STO라든지 혹은 이제 감기 테마가 또 적정 구간에서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또 컨택을 해봐야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이나 CX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강합니다. 어제도 네. 마찬가지 시세가 잘 나왔고요. 또 2차 전지도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지만 리튬 테마 또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뭐 리튬 플러스 같은 종목들 생각보다 이제 하단부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만큼 지금 재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또 수급은 또 이제 좋다 나쁘다도 최근에 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보다는 여러분들 특성 내에서 잘 매매하시면은 정말로 이제 쉽지 난이도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BM 혹은 온디바이스 AI, CXL 내에서 탑픽 주신다면? 바로 들어오네요. 네. 일단은 저는 당장은 지금 일단 HBM 쪽 이제 사실 그거에 대해서 결을 나누기보단 하나씩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HBM은 그래도 약간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금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당장은 이수페타시스가 좀 장기 입형을 도입을 다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 진폭이 조금 더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HBM 쪽으로는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CXL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XL은 단순히 조금의 일단 테마성 이슈가 먼저 네. 붙어서 이제 사실 HBM 초창기 때 이렇게 막 올랐다가 또 조정이 또 셌잖아요. 그만큼 HBM은 이제 실체가 살짝 보이는 그런 상황. CXL은 물론 실체가 있겠지만 살짝 지금은 기대감이 우선되는 상황.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뭐 어부부 반도체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부부 반도체 그리고 HBM 쪽에는 기존의 강자였던 이수페타시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뭐 빼놓을 수 없는 특성이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IPO 테마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두산로보나 LS머트, 에코머티 이쪽 종목들 엄청난 거래 대금을 흡수하고 있고요. 시세도 정말 잘 나옵니다. 결국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그 논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대응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게 정말 저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거에 제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게 좀 이제 부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세 종목이 엄청나게 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고프로 머터리얼즈, LS 머터리얼즈 세 종목이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을 싹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의 상장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될 수급이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몰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들의 상장이 시장 자체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건전한 부분들, 건전과 불건전의 이야기들은 불건전에 좀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억지로 이제 패시브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빠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덜의 대금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 비이상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평가되었던 시가총액보다 거의 더블 이상 가는 종목들도 많고, 저 에코프로 머터리얼즈는 이제 중리산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총 10조 이상
이제 10조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 종목의 가치로 봤었을 때는 사실 고평가되는 부분들이 많고 이제 지금은 사실 혼조세가 있는 거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돌아 돈을 벌면 장땡이냐 혹은 이제 그래도 이제 리스크는 대비해야 되냐 그 차이를 봤었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는 상승률이 지금 일단 테마이 탔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제 지금 상당 사라고는 못하겠지만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최후의 승자가 즉 마지막에 잘 팔고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만약에 세 종목 중에 어떤 걸 만약에 지금 조금 먹을 자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LS 머터리얼즈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조금 신규 상장도 신규 진입도 그렇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 종목 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이제 치우쳐서 얼마나 더 갈지는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진입은 일단은 좀 자제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고 세 종목 다 추가 상승 지금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는 LS 머트리얼즈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LS 머트리얼즈 이 머트 헷갈려 하시는데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해운 쪽으로 가볼게요. CXL, HBM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까지 짚어봤고 해운 쪽은 어제도 짚었고 밤사이 나온 소식까지 수정앵커가 또 자세히 전해줬는데 홍해 쪽에 이제 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쪽의 운항을 일단 포기하고 우회로를 선택하는 쪽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류비가 올라갈 거다라는 게 해운 운임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해운사들에 대한 전략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그 관련주들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이전에 한번 처음에 이슈가 나와서 확 올랐다가 또 적정 구간에서 조정이 있었다가 또 이제 이슈들이 몰이가 되면서 보통 이제 한번 장대 항복 나왔다가 한 20%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제 어제 돌파를 이제 시도하다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이제 이런 이슈는 사실 돌발 이벤트죠. 이거에 대해서 날짜 맞춰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하단부에서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또 한 번의 이슈들이 지속이 됐었을 때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일단은 이제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의 골디락스 충분히 이야기 있겠지만 경기 침체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대세 상승을 나타나기는 좀 힘들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 보시면 좋을 거고 그럼에도 그 안에 이제 적정 구간에서 이제 먹을 종목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 저는 HMM은 지금 이제 이벤트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어제 시간의 거리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으로는 컨테이너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MM 특별한 이벤트성 이슈 때문에 올랐던 거지 정말적으로 엄청난 드라마틱한 반등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차라리 지금 중국 쪽 철강 이제 움직임이 좀 보이는 걸 보니까 벌크선은 또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크선 관련주인 이제 페노션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내가 해운 테마성 이슈로 조금 더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고 싶으실 분들은 최근에 또 STX 그린로직스가 분할 상장을 해서 이제 시장에서 있는데 또 자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신규 이제 모멘텀 따라서 모멘텀 조금 주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물류 하나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페노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STX 그린로직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레이딩 종목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4848 전략이라고 해서 숫자 4 이렇게 숫자 8 이렇게 하는데 사고 팔고 트레이딩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STX 그린로직스 조금은 안정적으로 베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페노션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월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김없이 CES 생각이 납니다. CES 하면 지금은 또 앞서 봤던 AI 쪽 그리고 로봇 쪽 자율주행 쪽 이렇게 나눠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짜야 될까요? 네, CES도 거의 이제 매년 다뤄도 3번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CES의 핵심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제 전자기기와 AI의 접목을 얼마만큼 잘 표현을 하느냐, 즉 이제 전자기기와 AI 기술력을 이제 잘 보여주는 기업분 혹은 섹터에 대해서 시장에서 꽤나 환호를 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시점도 일단은 상승이 만약에 이제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대세 상승이 나오기 마지막 직전에 나온 CES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생각보다 파워
파급이 셀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당연히 그 안에 뭐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다 모든 섹터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섹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는 굉장히 뭐 이제 삼성과 이제 애플의 XR AI 기기들이 막 출시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한지 꽤나 됐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출시가 될지 나오고 이 파급력이 꽤나 이제 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이제 AI를 구현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장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꽤나 셀 수 있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애플은 판매량 자체가 워낙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제 아지니스텝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돌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O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또 좋아질 것. 즉 이제 판매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조금씩 하단부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점. 즉 이제 이런 XR AI 기기의 성장세가 이제 마찬가지로 HBM 쪽처럼 이런 사이클을 조금 당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또 OLED 관련주 또 LG 디스플레이가 또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어제 봐놓고 이거 해야지 하고 까먹은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1조 원 넘어가는 거였고 이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추진은 그만큼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이고 OLED 쪽에 절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LG 디스플레이 보유자들은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들고 버티는 수밖에 없을까요? 네, 뭐 버텨야죠. 지금은 뭐 사실 팔기에는 조금 아쉽고 이미 이슈들은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사실 팔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아예 그냥 중장기 비전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제 조금 기왕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된 거 결국에는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이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비중을 조금 더 하단부에서는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집만 스픽 보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4848 전략이네요. 단기 트레이딩.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네, 관련주들의 흐름 이제 사실 뭐 이슈 따라서 이제 그 차트 선국구 주국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이슈몰이가 계속되는 섹터 중에 하나죠.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출산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시세가 조금씩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꽤나 좋은 위치에 있어서 두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요. 꿈비와 이제 SMB 엔터 이제 두 종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모멘텀은 일단 저출산 관련 테마로 편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테마성 이슈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끌고 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 시세가 분출했었을 때 매수와 4848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비 관련해서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면서 저희 살펴갈게요. 진만쌤과 거의 시장의 전 섹터를 훑은 기분입니다.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